안녕하세요. 가족 상담 및 치료의 이정아입니다. 벌써 13주차 수업이네요. 네, 이 시간에는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9주차에 걸쳐서 5개의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10주차부터 이제 매주차 수업을 할 때 지난 시간 리뷰를 계속했기 때문에 아마 강의를 열심히 잘 들으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 반복 학습이 기억력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9주차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과 일맥상통한 것으로서 대상과 자기표상, 대상표상, 대상관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아가 자신의 모습을 나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표상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아가 혹은 영아가 배고픔이라던가 기저귀가 축축하다던가 졸리다던가 이렇게 어떤 욕구를 표현했을 때에 그 욕구를 양육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면서 그 욕구를 채워주면 내가 되게 존중받는 존재구나 이런 거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등한시하고 혹은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만 그 욕구를 들어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욕구를 무시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은 내가 귀찮은 존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표상이 변질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왔던 개념이 이 정도면 충분한 엄마 노릇이었던 거예요. 아이 욕구에 대해서 감수성과 반응성이 좋으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 양육을 했을 때에 유아는 옳고 그름을 배우는데 부모가 만약에 일관성이 없이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질 높은 양육을 하고 본인이 기분이 나쁘면은 아이의 욕구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유아는 그 옳고 그름보다는 양육자의 기분을 살피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돌봄의 질이 안정적이고 훌륭할수록 아이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초기에는 유아가 양육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실제로 엄마가 울면 우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갓난 아이들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분화가 돼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분리 개별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9주차에서 했고요. 이제 10주차에서는 대화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화에는 어떤 그 원칙, 공리적인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대화라는 거죠. 반드시 말로만 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대화가 될 수 있다. 우리 비언어적 의사소통.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가 말썽을 부리거나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너 하지 마라는 말도 하시지만 이거 한마디면 아이들이 멈추죠. 이렇게 반드시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째려보는 거, 이런 것들 모든 행동은 대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화는 정보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내용과 관계 차원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늦게 들어온 딸에게 너 지금 몇 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시간이 궁금해서 너 지금 몇 시야가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서 딸이 12시인데요. 네, 이거는 옳은 대화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대화에는 구두점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게 늘 술을 먹고 늦게 오는 남편과 그런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아내. 당신이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매일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야. 당신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매일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서로가 문제점을 자신에게 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들은 그럼 막상 상대방이 그 행동을 멈추게 되면은 자신도 행동을 고치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무언가 핑계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잔소리를 안 하면 술을 안 먹고 일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술을 안 먹고 일찍 들어오면 잔소리를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잔소리할 것을 또 찾는 거고, 또 다른 무언가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올 거리를 또 찾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누구 생일이라든가 뭐 누가 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네 번째는 대화에는 디지털과 아날로직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화에는 논리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감성과 느낌, 말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 들었던 게 어머 잘한다 이거랑 어머 잘한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똑같이 어머 잘한다라는 글씨지만 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화는 상보성과 대칭성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에너지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어느 한쪽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은 서로 조율을 해 나가는 관계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역기능의 원인으로는 대화의 방식들, 또 말을 하는 관계, 구두점 이런 것들 이런 게 문제여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중점을 두고 가족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화를 거부한다거나 혹은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감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 뭔가 이게 그 합의되지 않은 거에서 대화에 뭔가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당연히 며느리는 이래야 돼. 이런 것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의 구조를 다시 재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경계와 위계질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방문 이걸 얘기를 했고요. 위계질서는 가족 내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순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역기능의 원인은 경계가 너무 산만하거나 밀착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또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 가장 먼저 부부 체제가 먼저 확립이 되고 그 다음 부모 체제, 그 다음에 자녀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이 너무 산만하거나 엄격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부부만의 문제에서 제3자를 끌어들이는 거. 상위 개념의 원가족. 그러니까 뭐 그 여자 쪽 부모라던가 남자 쪽 부모 아니면은 자녀를 끌어들이는 연합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동맹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역기능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가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치료 이론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버지니아 사티어 얘기를 했었죠. 내가 뭔가 유아기 때 혹은 영아기 때 내가 존중받고 뭔가 이랬을 때는 긍정적인 자기 표상, 자기에 대한 이미지, 자존감을 가지면서 인간관계가 매우 원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아기 때는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다 그랬어요. 걷지 못했던 아이가 걸음을 걸으면 어머 잘 걷네 이러고 말을 하면 막 어머 이러고 하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이러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약물 남용이라던가 이런 거 뭐 우울증, 자살과 비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많이 노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숨기기 위한 어떤 행동 유형 네 가지, 회유형과 비난형과
초이성형과 산만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유형은 자기 욕구는 숨기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희생정신이 뛰어나고, 네, 희생정신이 뛰어나서 굉장히 이렇게 남을 막 이렇게 존중해주는 사람일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비난형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사람. 초이성형은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지 않게 거리를 두는 거. 산만형은 일부러 막 말을 과도하게 많이 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 우리 모두 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뚜렷하게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던가 이제 이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이 네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이제 오늘은 13주차 수업이에요. 이제 가족치료 이론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세대 이러니까 뭔가 세대 간의 관계가 많은 것 같고 원가족에서 뭔가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이 시간에 13주차 수업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의 주요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분화와 삼각관계가 나오거든요. 자, 분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보웬이 주장한 개념이에요. 내외적인 정서적 압력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정신 내적인 개념인 동시에 대인관계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공감 능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타인이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거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해해주고 함께 느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어떤 자신의 혼자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혜는 정신치료를 이제 하면서 뭔가 어머니하고 애착 관계가 이게 분화가 되지 않는 아이들을 이제 본 거예요. 어, 이제 보통 가족을 연구를 했는데 정신분열증이 있는 가족, 그 환자가 있는 가족을 봤더니 어머니와 아이가 애착 관계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릴 때는 아이가 뭐 낯가림을 시작한다던가 이건 정상적인 단계예요. 일정하게 나이를 먹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일정 연령이 되면은 또 자라면서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형성되면서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울고 당연한 관계인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지금도 엄마가 안 계시면 우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정하게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에게서 독립이 되어서 스스로 뭔가를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분화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제 지금까지 엄마가 다 모든 걸 결정해주고 밥 떠먹여주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일정 나이가 되게 되면은 자신이 이제 하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헨의 이론의 핵심 개념은 이제 자기 분화인데요. 성숙한 사람은 각각 다 이렇게 뭐랄까 그 자기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따라가지 않는다는 개념이 그냥 독불장군으로서 나 혼자 뭔가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주장, 뭐 결정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보혜는 가족들은 보통 정서를 같이 공유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한 명이 아프면 집안 전체가 안 좋은 분위기잖아요. 누구 한 명이 뭐 사업에 실패하면 내 집안이 다 초상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뭐 이 정도의 감정을 같이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개별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혹은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부모가 자식의 일에 관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자식이 부모의 일에 관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게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개별성과 연합성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분화되어 있고 분명한 자아 경계선을 설정해 놓는다는 거죠. 우리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에서 경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경계의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거실과 내 방을 구분하는 방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거실에 있던 사람도 내 방을 들어올 수 있고 내 방을 들여다 볼 수 있지만 내가 방문을 닫게 되면은 이 방문 안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에 있는 공간으로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이 방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쵸. 그리고 때로는 어차피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책임은 본인이 오롯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개별성이 없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릴 때는 여러분의 방이 있을지라도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수시로 와서 방에 들여다보고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수시로 오셔갖고 여러분들 방문 열어보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분화가 되어 있고 자아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분명하다는 개념이 무조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한다는 거죠. 내 방에서 엄마랑 이야기를 할 때는 방문을 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족은 체계거든요. 감정 체제여서 이 감정을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왜 성인이 되어도 아직까지 부모에게서 온전하게 분리되지 못한 성인도 많이 있고요. 타인에게 뭔가 의존적이고 이게 너무 강하다는 거죠. 가족 내에서 연합하고자 할 때 연합성. 제가 부부 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부부간에 싸움을 하는데 이게 싸움에서 결론이 나질 않고 이러니까 친정 엄마를 모셔온다던가 남자가 자기 본가에서 뭐 시어머니를 모셔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가족을 이루었으면 둘만의 싸움은 둘만이 반응하는 게 맞잖아요. 지지고 볶든 둘이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둘이 하지 않고서 뭔가 가족 체제로 묶어 놓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반사를 할 때에 이제 보면은 자기가 분리돼서 감정과 정서를 따로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객관적으로 이게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건강한 정체성으로 가족 체제와 관계를 하더라도 융해되거나 결합되지 않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당연히 예쁘죠. 예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던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가 자식과 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건 해주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부모로서 자기 분화가 안 된 거예요. 반대로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면은 자신의 가정 내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고 그냥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냥 그 정도로 가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것도 역시 분화가 안 됐다는 거죠. 대부분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정서적인 생활에서 자주성이 적어서 사고하기보다 타인에게 의존적이고 반응적이죠. 또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뭐 부모가 이혼을 했다 하고 혹은 뭐 재혼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어쨌든 부모의 가정도 한 부부고 나의 가정도 한 부부여서 우리가 어떤 뭐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분화가 안 돼서 너무나 밀착되어 있는 관계여서 연합성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가족은 상호 간에 감정 반사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깊은 감정을 공유할수록 감정 반사 행동은 더욱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요즘에 뭐 결혼을 했는데 C월드, 처월드가 그랬을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실제로 제 친구는 그런 가정도 봤어요. 이제 누님, 그러니까 제 친구 남편이 누님하고 가까이 살다 보니까 너무 누님과 모든 걸 다 의존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들 감정 반사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면 뭐 누님이 연배도 높고 삶을 더 오래 사셨으니까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너무 상호 간에 서로 각각의 가정이 있는데 가족 내의 연합성과 개별성의 균형이 무너져서 연합성으로 흐르면 융합과 미분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일정하게 나이를 먹게 되면은 부모님이 여러분의 방을 따로 주시잖아요. 따로 주시지만 따로 주시면서 어릴 때는 방 청소를 부모님이 해주세요. 하지만 이제 뭐 고등학생쯤 되고 중학생쯤 되면 네 방 청소는 네가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또 한 번씩 무언가를 할 때는 부모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네 방 청소는 네가 해라는 얘기는 개별성이거든요. 스스로 이제 할 나이가 되면은 자신만의 공간을, 그리고 여러분들 웬만큼 사춘기 되고 좀 크면 내 방 청소 아무리 청소해도 왜 엄마 아빠가 건드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런 개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방 청소를 내가 하지만 침대의 위치를 바꾼다던가 책상의 위치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가구를 새로 들여온다던가 이럴 때는 아이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부모가 도와줘요. 연합성이에요. 때로는 개별성이 있고 때로는 연합성이 있고 이것이 적절하게 가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처음 키워보니까 자녀를 키워본 연륜과 지혜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연합이에요. 하지만 매번 부모가 관여한다면 이거는 개별성이 무너지는 거죠. 도움을 주는 것과 아예 그냥 이렇게 하나같이 연합은 다른 개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는 인간의 자아를 구분을 했어요. 진짜 자신과 가짜 자신인데요. 진짜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변화가 되지 않는 특성이고요.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 자신의 원하는 바를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특성, 자신이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역량에 대해서 감정 방사 행동을 적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가짜 자신은 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변하는 특성. 자신이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역량이나 환경에 의해서 쉽게 목표를 바꾸거나 타인들의 말을 따라가는 특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유,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아. 우리 이런 말 하죠. 이건 진짜 자신일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변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짜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변하는 특성. 이 대표적인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보세요. 다 착해요. 다 이해심이 많고 다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게 진짜 모습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가시면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괜히 막 아멘 크게 하면 믿음 좋은 것 같고, 그쵸? 기도 오래 하면 이렇게 사실 내가 기도를 오래 하고 아멘을 크게 하는 성격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아멘을 크게 하고 기도 오래 하면 왠지 신앙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면 항상 쓰는 말들이 뭐 이렇게 악한 말은 안 써요. 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뭐 부족해서 그래요. 뭐 다 이런 말 하면서 바로 이게 바로 가짜 자신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은 아우 사회복지사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사회복지사도 사람이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도 불만 가질 수 있고 싫은 거는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그러면은 어머 사회복지사가 왜 저래라는 말을 하거든요. 바로 가짜 자신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역량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에 의해서 쉽게 바꾸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진짜 자신은 네, 싫었고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은 진짜 자신과 가짜 자신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에 나오는 것은 바로 삼각관계입니다. 가족 내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3인 체계의 정서적 역동을 의미하는데요. 삼각관계는 관계에서 두 사람의 심각한 갈등을 감추기 위해 희생양 또는 갈등을 우회시키기 위해 만성적인 경로로 제3자를 끌어들일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도 현재 가정 내에서 여러분들 형제끼리 싸우면 해결이 안 되면 부모님이 출동하시죠. 부모님이 출동해서 둘 다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은 둘 다 달래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네가 형이잖아. 이해해줘야지. 네가 동생이지 않니? 이러면서 우회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강하게 너 형한테 왜 까불어? 빨리 사과해. 이러거나 아니면 너는 형이 왜 그래? 동생을 이해해야지. 이러면서 뭔가 교통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갈등의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한다는 거죠. 엄마는 맨날 형 편만 들어. 엄마는 매일 동생 편만 들어. 이렇게 해서 이 갈등의 범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내로 커서 위로 이제 오빠가 두 분이신데 저희 집은 제가 막내고 딸이 하나란 이유로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무조건 싸우면 혼났어요. 오빠한테 왜 그러느냐. 사회 질서를 잡는다. 이제 지금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부모님께서 그러셨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엄마는 아들만 좋아해. 오빠만 좋아해. 이게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빠와의 갈등이 엄마한테까지 번지는 거예요. 왜 무조건 막내는 피해를 봐야 되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부모님이 가족 내에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는데 이제 어린 마음에 이 갈등이 만성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유아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두면은 그 안에서 자신들이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워요.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또 어떻게 화해하고 또 놀고 이런 것들을 보면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른이 개입해서 부모가 개입한다던가 교사가 개입해서 중지를 시켜주게 되면은 화해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개입해서 중지를 시켜주는 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선생님은 쟤만 좋아해. 이렇게 되는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각관계는 언뜻 보면 지금 우리 둘이 갈등이 심한데 제3자가 개입해서 이것을 중재해 주니까 언뜻 보면 안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한 명이 희생양이 되는 거거든요. 너 형한테 왜 그래? 그럼 동생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너 동생한테 왜 그래? 넌 형이잖아. 이러면 형이 희생양이 되는 거죠. 이게 더 나아가서 부부간의 갈등인데 거기에 시댁 쪽 혹은 처가 쪽 누가 이렇게 개입돼서 한다 그러면은 더 이제 왜냐면 웃어른 말씀이니까 만약에 부부가 싸웠는데 시어머니가 딱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너는 남편한테 왜 그러니? 이러면은 완전히 며느리가 되게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들을 겪게 되면은 한쪽이 희생양이 되면서 서로가 이제 우위를 차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되다 보면은 시어머니와의 갈등 혹은 장모님와의 갈등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는 아이를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다 보니까 요즘 뭐 하나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자꾸만 이제 부모님이 개입이 돼서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본인들끼리 부부 체제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꾸만 어른들이 원가족에서 이제 어른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자꾸만 그 갈등이
더 범위가 커진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부모에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도 그래. 이거를 들었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러면서 가족의 감정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족의 역기능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가족이 뭔가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어, 미분화란 정서적 체제와 어떤 지적 체제가 융화되어 있어서 자기 분화가 거의 되지 이제 않은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분화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관계, 특히나 이제 부부 관계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 문제를 뭐 시어머니가 개입한다던가 처가에서 누가 개입하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두 사람과의 신뢰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둘만의 일을 뭘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지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역기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 체제가 먼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감정 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사람은 융통성과 적응력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의존적이며 쉽게 긴장함으로 관계에서 부적응이나 역기능을 극복하기가 매우 힘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나? 나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너무 이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드네. 내가 이제 이 나이인데 아직도 뭐 부모님의 코치를 받아야 되나 이러면서 자신감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깊숙이 누군가가 삼자가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대인관계 장면에서 감정 반사를 하는 사람은 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존감 제가 할 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남들이 보기에 안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의견만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내 의견이 별로였나 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물먹이려고 나를 까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자존감이 낮고 이렇게 뭔가 나는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었는데 혹은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문제인가? 한 가정을 꾸릴 만큼 내가 그 정도의 그릇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감정 반사라는 것은 대인관계 장면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싫으면 싫다고 왜 싫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감정 반사를 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 분화와 독립을 이루고 성장을 하기보다는 관계에 강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타인과 구별되는 어떤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감 형성이나 자기 성장을 이루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이 사실만 보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립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감정적으로 뭔가 반응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매사에 감정 반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든 걸 다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도 별거 아닌데 왜 툭하면 욱하고 화내고 그냥 우리 객관화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그냥 이렇게 인정시켜주면 되는데 뭐든지 막 감정적으로 보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겠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경우는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감 형성 이런 게 어렵다는 거죠. 당연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기능이 네,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부모들이 너무 많은 측면에서 자녀에게 쉽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지나친 부모의 개입 때문에 자녀들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에 좀 시간을 두었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부모에게서 완전히 분화가 되지 않고 감정 반사가 된 것도 있지만 부모 역시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그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모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독립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예전에 복지관에 근무할 때 정말 그런 경우 봤어요. 저희 관장님의 이제 아드님이 군대도 갔다 와가지고 복학을 한 대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25살, 6살 막 이랬는데 술을 먹고서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지갑 안에는 보통 왜 신분증과 카드 막 이런 게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실 신고를 엄마가 다 해주더라고요. 뭐 한 20대여섯 정도 먹었으면은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다 신고를 해주는데 원래 이게 본인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술 먹고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서 너 빨리 신고해라. 어디에 전화를 걸어서 어떡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25살, 6살이면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 어머니도 자녀하고 분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 품 안의 자식처럼 내가 다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 것 마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가족 경계 및 가족 관계가 산만하거나 모호한 경계들은 독립적으로 되는 행동들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혹은 부모가 가족끼리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과 경계가 모호해서 네 일과 내 일의 구분이 없고 네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의 구분이 없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미분화된 가족 자아 덩어리는 가족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얽혀서 서로가 감정적으로 강하게 밀착이 된 역기능적 가족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한 사람의 일이 다 그냥 모두의 일인 거야. 그래서 아들이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엄마가 잃어버린 것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짜 자기 자신과 진짜 자기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물론 세대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뭐 중학생만 돼도 초등학생만 돼도 자기 일을 다 스스로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안 시키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봐도 저희 이제 어릴 때하고 많이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이제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 의해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연령대들 나이가 보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네, 부모가 완전히 분화가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의 일을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에서 그렇게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은 부모가 다 모든 걸 해주니까 완벽하게 되는 것 같지만 자녀의 어떤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분화 상태의 있는 사람들은 역기능적 삼각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두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자기의 정서적인 문제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역기능의 삼각관계는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이 똑같은 제3자를 통해 상대방을 이기고 제압하려고 하는 강한 연합의 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부가 싸우면 시어머니 혹은 뭐 장모님을 끌어들이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분화와 역기능의 삼각관계 외 핵가족 감정 체제와 가족 투사 과정, 다세대 전수 과정 등도 역기능의 삼각관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두 사람만이 해결하지 않고 가족끼리 연합해서 자꾸 투사,
뭔가 감정을 네, 싸우는 거죠. 투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네, 점점 더 큰 네, 문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 투사로 인하여서 처음엔 둘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까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둘이 싸웠다고요. 처음에는 이제 부부만의 문제 혹은 형제만의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점점 커지면서 사람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점점 이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갈등을 느끼는 사람의 규모가 커진다는 개념이겠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나? 먼저 가족에게 잘 정상적으로 분화가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보혜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분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역할을 부모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부모가 다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분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늘 해주던 것을 이제 나 혼자 하려면 불안할 수 있거든요. 잘 하고 있나? 잘 됐나? 근데 이 불안을 다루는 방법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율성과 독립성은 불안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루는 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을 다루려면은 먼저 내가 하다가 잘못돼도 우리 부모가 도와줄 거야, 잘 고쳐줄 거야 라는 신뢰가 있어야겠죠. 이거 내가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다시 해야 돼, 내가 온팡 뒤집어 써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율성과 독립성에서 제3자를 이제 신뢰감을 주는 존재로 두는 거지, 그 제3자로 인하여서 뭔가 그거에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부모님이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자기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분화 수준을 올리는 것은 개인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목표인 거죠. 일단은 누구 한 명만 분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분화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대한 걸 터득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부모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는, 내 품에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유아기에는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는 제가 일부러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이거 제가 넣었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학습했던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존감이 높은데 이런 어떤 경험적 특성들이 자존감을 형성해서 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자존감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실패하더라도 잘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내가 잘하지 못한 것을 뒤에서 뒷받침해 줄 거야라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신뢰는 백날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존감을 높였던 경험들, 부모를 향한 신뢰감, 이게 있어야지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에 보면은 자존감이 높으면은 약물 남용이라던가 섭식장애, 우울증, 자살과 비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하는데, 반대로 자존감이 낮게 되면은 이런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는 치료적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치료적 삼각관계라는 것은 역기능적 삼각관계를 해체하거나 해결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삼각관계가
지금 가족 어떤 구성이라던가 이런 거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제목부터가 이거는 다세대, 지금 부부 체계인 그 한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윗세대 혹은 나의 아래 세대를 끌어들여 갖고 세대가 2개 이상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통해서 무언가 자꾸 타인의 힘을 빌려가지고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 세대를 끌어들이는 경우에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하면 넌 누구랑 살 거야? 이런 걸 물어본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내 부부의 문제를 윗세대인 시어머니든 뭐 친정엄마든 장모님이든 처가집 아니 본가의 어머니들을 끌어들여서 자꾸 뭔가 내 힘을 키우고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그 관계를 치료적으로 다시 보자는 거죠. 그 관계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그 관계가 굳이 필요하다면 그 관계 속에서 이 삼각관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뭔가 규정해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쪽 편만 들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중립의 단계에서 한번 보세요. 무조건 당신의 자녀의 편만 들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뭔가 그것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치료적 삼각관계의 특징은 기존에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삼각관계와 다른 방식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틀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지만 역할 규정을 다시 해준다는 거죠. 치료자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때 가족들과 치료적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네, 치료자도 먼저 삼각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치료가 그 필요한 사람, 그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내담자가 모든 것을 다 오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내담자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적 삼각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목표를 정했으면 교육을 해야겠죠.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가족들은 지나치게 역기능적인 감정방사 행동을 그만두고 가족끼리 누가 우위를 차지하고 기선제압을 하고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게 가족끼리 이겨서 뭐하냐, 부부끼리 이겨서 뭐하냐, 형제끼리 이겨서 뭐하냐라는 것을 생각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감정적으로 그거 이겨서 뭐 하냐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상담자는 가족들과의 증상과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가족들을 교육하는 거죠. 혼자만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육을 통해서 기존의 문제에 대해 새롭게 새로운 인지적 틀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랄까 그냥 그 감정 싸움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기싸움을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틀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우위를 차지해서 무슨 의미가 있고, 어찌 보면 가족은 운명 공동체인데 여기서 다른 세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기싸움을 한다는 것은 서로 낭비다라는 인지에 좀 재구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교재에는 어떤 예시가 나왔냐면, 남편이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자 부인이 옆에서 당신이 지르는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행동이 무엇이냐고 반문을 해요. 부인은 남편의 행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상담자에게서 배운 보웬의 이론을 설명을 할 수 있다. 즉,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감정 반사 행동이므로 분화 수준이 낮은 거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갈등을 겪고 있다 차분하게 말한다면 남편의 새로운 이해의 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지른 게 왜 소리를 지르냐, 당신은 그래서 나쁜 거야, 이렇게 그걸 또 감정적으로 받아치면은 서로 감정 싸움이 되는데, 이렇게 뭔가 이론에 입각해서 새로운 인지 틀을 준다던가
생각 자체를 변화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문제 가지고 뭐랄까 이게 가족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그냥 소리 지르지 마. 기분 나쁘니까 이거를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둘이 싸움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끌어들이면 부모님이 더 걱정하게 되고 또 우리는 성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꾸미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뭔가 인지적인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마지막 방법은 가계도 활용하기입니다. 여러분 실천 기술론 시간에 이제 가계도 그리는 거 같이 공부하셨죠. 가계도를 그리다 보면은 가족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나 반복되는 사건, 또 가족 관계,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가계도를 그리는 과정에서는 가족의 상호작용 형태나 서로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도 볼 수 있고요. 어떤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지도 알 수 있고요. 다 그린 다음에 가계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언뜻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가짜 자신을 표현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정서는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을 가족 문제를 남에게 보이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지 못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에 있는 이제 내적 갈등들, 예를 들면 뭐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족의 외도라던가 혹은 또 뭐 우리 가족의 재혼 가족이라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족의 아픔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내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수치감도 느끼고 많이 부끄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뭔가 꺼내 보이면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과정들이 어찌 보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 꺼내 보이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것을 서로 말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가계도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서 나도 몰랐던 사실을 내담자 그리고 또 가족들이 알 수도 있는 거고요. 상담자도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가족 상담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과 또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운 이론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상담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 상담이라는 것은 다른 상담보다 민감한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족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살면서 많은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TV에서 가족 상담이라든가 가족 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프로들을 보면은 상대방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생활하면서 시간이 흘렀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꺼내어서 얘기하는 과정부터가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실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14주차 마지막 수업에서 가족 상담의 실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